안녕하십니까 더배우원 여러분. 청소상담사 상급 자격 대비 필기시험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소상담사 상급의 첫 번째 과목인 발달이론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재 위치는 76페이지 챕터 4 기타 발달이론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발달의 기본적인 인지 발달이라든가 도덕성 발달이라든가 또 사회성 발달 이런 것을 했고, 또 생물학적인 발달로 해서 연령대별로 우리가 그야말로 수태, 임신부터 시작해서 고령자, 노정자까지의 단계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본 그런 것들을 보았다면, 이제 그 외에 인간의 전체적인 삶 속에서 발달의 어떤 바라보는 측면을 달리 했을 때 어떠한 또 발달 이론이 또 얘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인간의 어떤 발달 과정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몇 가지 기출문제 중심으로 나오는 것들을 한두 가지씩 먼저 살펴보고 보겠습니다. 70페이지 제1절에 보면 수면자 효과라고 해서 슬리퍼 이펙트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전에 페이지 26페이지에서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바로 이 수면자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면자 효과라고 하는 말 그대로 수면에 잠을 자고 있어서 어떤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어떤 이면에 깔려져 있는 내용이 나중에 이제 그것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기출문제에서는 그런 거죠. 기억물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태아기 때 아동이 어떤 기형을 유발하는 어떤 물질에 의해서 특히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알코올 같은 거죠. 이런 예를 들면 산모가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태아기 때 임신 중에 이렇게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그 알코올에 의해서 태아의 발달 장애가 발생한 것인데, 그것이 당장 드러나지 않고 평소에나 어렸을 때는 일반적인 아이와 똑같이 신체적 기형을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일정 기간 지나다 보면 이면에 숨겨져 있던 잠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수면자 효과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1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3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는 태아기의 영양결핍, 일반적으로 이제 산모의 알코올 음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영양결핍으로 야기되어서 미묘한 뇌 손상을 어떤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많이 좀 지난 후에 그것이 아주 안 좋은 결과로 드러나는 이런 것을 또 우리가 호크라고 하는 사람이 수면자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2절에 보게 되면 바로 터너 증후군 증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장애가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교재 제가 이 책 27페이지에 터너 효과뿐만 아니라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터너 효과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터너 효과는 좀 특이하게도 터너 증후군은 바로 여성에게만 나타난다고, 여아에게만 등장하는 그러한 장애 원인이고요. 그래서 여성의 2차 성징의 어떤 결여가 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유방이 적어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여성적인 어떤 그런 생리가 아주 늦게 된다거나, 또 월경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 음모라든가 겨드랑이에 털이 나지 않음으로써 어떤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성장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바로 터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꼭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이 터너 증후군에 대해서 76페이지 보게 되면 방가로 2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생식기관은 정상적으로 나타나지만 사춘기 때, 그러니까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에 이러한 성징이 나타나지 않거나 미약하고 성적 발달이 미진한 이런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언어성 기능은 정상이지만 심적 회전이라고 해서 어떤 공간 추론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평균 이하로 보이는 이러한 징후를 터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번 참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17페이지로 가서 기타 발달 심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성정체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발달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성정체감은 대개 4, 5세가 될 때의 외적인 단서에 기초해서,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예를 들면 사내아이 들 고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내가 남자다 여자다라고 하는 것을 서서히 이제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성의식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성차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남자 여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차이죠. 어떤 무슨 차등적이거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차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신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보통 성차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남성이 좀 여성보다 힘이 세고 키도 좀 크고 완력도 있는 이러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힘의 우위가 중요한 사회에서는 과거 예를 월시 시대나 이런 데는 남성 우위의 어떤 시대가 있었다면 어떤 하이테크한 그런 지적인 요소가 사회 전체를 어떤 지배하는 또 통제하는 작동 원리가 되는 이런 현대 사회에서는 또 여성의 어떠한 그러한 지적 능력이라든가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더 중요한 이런 시기가 된다. 이렇게 성차 이론에서 보고 있습니다. 인지적 측면에서 여성은 주로 언어적 능력이 뛰어난 반면에 남성은 시공간적 능력이 뛰어나고 수리적인 것, 공간적인 능력이 좀 뛰어나죠. 그러니까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길치가 많은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나 또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능력도 탁월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열등과 우등의 문제가 아니라 차이의 문제다.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 보면 여성은 자신의 감정과 표현을 정확하고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반면에 남성은 좀 공격적이고 활동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너무나 상식적이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쩜 앞으로 사회 발달이 점점 되면은 남성성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는 여성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훨씬 더 크게 발휘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여성은 남성의 미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최고조의 어떤 세련된 존재감을 보일 때가 오히려 여성성을 닮았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도 많은 분들이 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얘기고요. 이런 또 정체성은 발달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정체성 발달에 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제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적으로 개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들과의 차이성이죠. 나는 독특하고 나만의 개성이 있고 특별하며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성을 지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총체성입니다. 또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라든가 태도, 동기, 또 행동 양식, 이런 전반적인 자신의 모든 행동이나 사고 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총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자아 정체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속성입니다. 이러한 자아 정체감은 어떤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생에 걸쳐서 드러나는 자기만의 독특성을 우리는 자아 정체감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요. 이러한 정체감의 형성과 발달은 아동기의 경험과 동일시에서 폭력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타인과의 관계의 영향에 의해서 이러한 자아 정체감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바로 이러한 자아 정체감과 관련해서 이 마르샤라고 하는 분이 자아 정체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했는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제가 판사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마르샤는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혼미의 단계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유실의 단계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해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정체감의 성취 단계가 있다라고 해서 네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게 되면 정체감 혼미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단계의 성취 지위로서 어떤 직업 계획이라든가 이념적인 세계관에 대한 강한 참여를 하지 못하고 쉽게 중간에 포기해버리거나 자아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통합된 개념의 형성을 갖지 못하다는 거니까 어쩌면 아주 혼미하다는 거죠. 아직 자기 정체감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그런 개념 정리를 못한 단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정체감 유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타인에게 미룬다라는 거죠. 이 마리사라고 하는 부분에 이분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위기가 있고 정체감이 있어서 위기라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어떤 타인에게 미룬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동조를 한다면서 동조를 하면서 결국에는 어떤 자신의 정체감에 발휘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부모나 또는 타인에게 자기 어떤 선택권 같은 것을 줘버리는, 동조는 하지만 자기 선택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미루어버리는 이러한 단계를 정체감 유실 단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정체감 유예라고 하는 것인데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 가지 대상에 적극적 참여를 보이지만, 그러니까 참여, 동조, 관여는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 같이 겹치면서 위기는 경험을 하지만 그런 아직까지 완벽하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참여와 안정성은
정체감 유실 단계보다는 좀 더 높지만 이 유예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동조와 간요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플러스해서 위기적인 경험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벽한 정체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정체감 성취 내지는 획득 단계라고 합니다. 이때에 대해서 마리사는 뭐라고 했냐면 이미 위기를 경험하고 비교적 강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상황적 변화에 따른 동료 없이 성숙한 정체감을 소유하는 단계. 그러므로써 자기 자신만의 어떤 아까 얘기 못했던 하지 못했던 이 선택권을 가져와서 자기만의 의사 결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바람직한 단계를 정체감 성취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성취감에 관한 단계를 설명한 마르사의 이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라든가 공격성이라든가 지능, 성역할 발달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발달의 어떤 이론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언어 발달에 관해서는 학습 이론, 뭐 나중에 여러분들 상담 이론에서 행동주의 이론에서 배우게 될 것이고요. 역시 79페이지 나오는 사회학습 이론, SLT라고 하는 소셜 러닝 시어리라고 해서 SLT 또는 뭐 코그니티브라고 써서 사회인지 이론 이렇게 하는 반두라 이론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상담 이론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언어 발달과 관련된 또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기출 문제에 보게 되면 그 촘스키 세계적인 그 언어학자죠. 아주 뭐 그 사회 활동도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고 또 정치적인 발언도 좀 많이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런 대학자이신데요. 어떤 뭐 정치가 이전에 정치적인 발언을 했으니까 좀 정치적인 인물도 되기도 하지만은 그 전에 그야말로 세계적인 어떤 그런 언어학자인데요. 이분이 말하기를 언어 발달에 관한 그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동기는 언어 습득 장치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해서 언어 습득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언어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뭐랄까 통제가 좀 불가능한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언어 습득 장치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언어 자극을 분석하는 일단의 지각적 그리고 인지적 능력이다. 이렇게 분석적 능력으로 언어 발달 능력을 또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언어 습득 장치를 통해 투입된 언어 자료를 처리하고 규칙을 형성하여 문법에 맞는 문장을 이해하고 산출할 줄 안다. 이것이 바로 언어 능력이다라고 그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촘스키의 이러한 언어 발달에 관련된 내용들 참고로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격성 발달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인데 일단은 우리 공격성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한 세 가지 내용으로 설명이 되는데 자 이런 겁니다. 공격성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 반응적 공격이라 제가 열심히 한번 지어볼게요. 자, 반응적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러분 교재에 없기 때문에 제가 칠판에 판사하는 거 한번 여러분들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잘 보이나요? 반응적 공격성입니다. 말 그대로 상대방의 어떤 위해적인 또는 위협적인 어떤 그런 행동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의 내용으로 공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또 관계적 공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관계적 공격. 그러니까 어떤 뭐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어떤 대인관계, 사람관계에서 어떤 특정인의 관계성을 훼손시키거나 폄훼하거나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뭐 뒷담화라 그러나요? 그렇게 이제 어떤 음해를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관계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적대적 공격성이죠.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물리적인 행동이든 기물을 파손한다든 이런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는 적대적 공격성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공격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공격성 발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소년기에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이 관계적 공격성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고요. 이러한 공격성, 다시 말해서 관계적 공격성은 기존의 대인관계 맥락 내에서 발생하는 공격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대부분의 청소년 공격성은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이나 복수심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종종 가족이나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고요. 라 한번 볼까요? 라 보면 갈등과 사소한 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청소년들은 비합리적인 수단, 즉 공격성에 의존하고 한다. 대표적으로 이제 적대적 공격성 내지는 반응적 공격성으로 보여주는 그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공격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격성에 대한 내용 세 가지 꼭 알아두시고요. 특히 이제 관계적 공격성에 대해서는 기출문제에서도 여러 번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또 그다음에 정서지능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또 뭐 이것도 지능에 관해서도 학습 이론에서 배우겠지만 이 골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서지능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잡았네요.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점검하고 그것들의 차이를 변별하며 그 정보를 사고와 행동으로 안내하는 데 이용할 줄 아는 능력을 우리는 정서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정서지능 외에도 우리가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가드너 박사의 다지능 이론이라든가 각종 지능 이론도 우리가 학습 이론에서 배우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80페이지 보면은 비계 설정이라고 해서 비고츠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비고츠키는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지지난 시간에 그 인지발달 이론을 설명하면서 인간이란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존재로서 어떤 그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인지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어떤 환경이 그 사람의 인지발달을 도와준다라고 해서 우리가 비계가 뭐죠, 여러분들? 그 비계라고 하는 게 보면 우리가 건물 지을 때 보면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옆에 보면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세우죠. 그래서 사람이 빨판 비슷하게 사람들이 이걸 밟고 다니면서 이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층과 층 사이를 이동하면서 건물을 짓는 그런 외곽의 뼈대 같은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게 이제 비계인데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은 뭐 이게 한자 말입니다, 한자인데 뭐 비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본 말이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일본어는 아니고요. 순수 우리 한문입니다. 비계인데 빨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밟고 다니는 건데 바로 이러한 빨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빨판이 그 사람의 인지 발달에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을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으니까 이 비고츠키의 내용 하나 더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밑에 보면 이제 진로 발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에릭슨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청년기 24세, 뭐 25세에서 40세 사이가 일반적으로 뭐죠? 친밀감과 고립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을 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 시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직업이죠. 진로입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긴저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3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긴저버그의 이론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보이죠? 긴저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환장형 이렇게 오는데 그러니까 환상기 잘 보이나? 그러니까 교재는 여러분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환상기죠. 어떤 진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잠정기라고 해서 자기 진로에 대해서 잠정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한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 현실기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적합한 진로를 설정하는 단계. 그렇게 해서 환상기와 잠정기와 현실기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3단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1페이지 보시게 되면 슈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슈프 역시 진로 발달 이론의 가장 대가이신데요. 그 유명한 성탐 항류세라고 해서 5단계를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우리랑 비슷한 비슷하다는 것보다 상담에 관련된 국가자격증으로서 직업 상담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 직업 자격증에서는 바로 이 긴저버그라는 사람과 이 슈퍼의 이론을 굉장히 깊이 공부하고 또 학습을 합니다. 또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그래서 이 슈퍼의 여러분들 1번부터 성탐 확담 적는기시면 유지기 쇠퇴기라고 해서 성탐 항류세라고 있죠, 그죠? 이 5단계만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시면 뭐 청소년 상담사 시험에는 더 이상 깊이 안 나오니까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82페이지입니다. 유전 환경 상호작용의 개념적 모형으로 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제가 그 책에다 수록을 해놨는데요. 일단 뭐 반응의 범위 모형이라고 하는 거 나오고 또 거래적 상호 모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저기 8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거래적 상호작용 모형이라고 해서 수동적 유전 환경 상호작용 관계로서 우리가 어떻게 유전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밑에 보면 능동적 유전 환경 상호 관계라고 해서 아동의 경험이 가족 외의 학교나 이웃 그리고 지역 사회로 확대되어서 자신의 유전적 성향과 가장 잘 맞는 환경과 능동적으로 교차 또는 접촉 또는 교류를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맞는
그러한 환경과 선택하는 이런 단계가 있고요. 또 유발적 유전 환경 상호 관계라고 해서 아동의 유전적 특성이 아동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또 특정 환경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또 그 내 유전적인 내용이 오히려 내 환경에게 영향을 주는 이러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8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양가로 3에 수루화 모형이라고 해놨습니다. 여러분 교재 10페이지 수루화에 대해서 제가 미리 한번 언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10페이지에서 수루화 모형이 뭐냐,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발달에 있어서 수루화 모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로 물이 흘러가는 어떤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무슨 환경과 상관없이, 제가 조금 전에 여기 보면 유전과 환경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수루화 모형에 따르면 어떤 유전적 내용이 환경에 의해서 전혀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어떤 경우라도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 어떤 프로그램이나 유전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원래 정해진 대로만 발달이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모형을 바로 수루화 모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아는 것은 페이지 10페이지에 이미 그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요 환경과 유전에 관한 관계를 설명하면서 제가 추가로 붙여놓은 거니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청소년 상대로 상급 첫 번째 과목으로 많이 거론되는 발달 이론에 대한 부분을 총 12차수에 걸쳐서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다음 두 번째 과목인 집단 상담론에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단 상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